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래, 잘 다녀오마. 조선의 한 마을. 모두가 부러워하던 화목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밤, 그 집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을 들고 달려왔지만 불길은 이미 집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이쪽이에요, 이쪽!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을 멈추게 한 것은 불타는 집 앞에 서 있던 두 아이였습니다. 집이 타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도 찾지 않고 울지도 않네. 그의 엄마 아빠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활활 타오르는 불길만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충격이 커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아이들이 울지 않았던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불타던 집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느덧 2026년 3월 11일 수요일 자정이 넘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야담 휴식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로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야기 시작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엽의 일이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산자락 아래 청솔마을이라 불리는 고요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름처럼 마을 뒤편으로는 푸른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었고, 앞으로는 맑은 개울이 졸졸 흘러내려 논밭을 촉촉이 적시던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꽃이 빗산을 붉게 물들이고, 여름이면 개구리 울음소리가 밤새 끊이질 않던 그런 아담하고 정겨운 마을이었습니다. 청솔마을에는 25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았습니다. 대부분 소작농이거나 소규모 농사를 짓는 평범한 백성들이었지만 그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집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강씨 집안이었습니다. 강씨 집안의 주인은 강복동이라는 사내였습니다. 나이는 36,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어 첫눈에 보기에도 건장한 인상을 풍겼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잘 그을려 구릿빛이었지만 눈매는 부드럽고 웃음이 많아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강복동은 부지런하기로 마을에서 첫째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논에 나가고 해가 져서야 돌아오는 그의 모습은 마을 어른들도 엄지손가락을 치켜들 정도였습니다. 복동이는 하늘이 낸 사람이야. 저리 부지런하니 어찌 복이 오지 않겠나. 마을 어귀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노인들이 흔히 하던 말이었습니다. 강복동의 아내는 윤씨성을 가진 여인으로 마을에서는 그저 윤씨 부인 혹은 복동이 마누라로 불렸습니다. 이름은 분이 윤분이었습니다. 나이는 33으로 남편보다 3살 아래였습니다. 윤분이는 보기 드문 살림꾼이었습니다. 새벽녘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 옷을 손질하고 텃밭에 채소를 가꾸는 모든 일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해내는 여인이었습니다. 성품은 온화하고 정이 많아서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나서서 도왔습니다. 아픈 이웃집에 죽을 끓여 보내고 홀어머니의 빨래를 대신 해주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윤씨 부인 같은 사람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지 마을 아낙네들이 은근히 부러워하며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복동과 윤분이 사이에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딸이었는데 이름이 소희였습니다. 그해 봄 10살이 된 소희는 눈이 또렷하고 입술이 앵두처럼 붉은 어머니를 쏙 빼닮은 아이였습니다. 영특하기가 어른들을 놀라게 할 정도여서 아버지 강복동은 딸아이가 글을 배우고 싶다 하면 기꺼이 한 글자 한 글자 가르쳐 주곤 했습니다.
소희는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도 리더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또래 아이들이 소희를 따랐고 소희는 그 아이들을 잘 챙겼습니다. 둘째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돌쇠 강돌쇠였습니다. 그해 겨울 7살이 된 돌쇠는 누나와 달리 말수가 적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관찰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어머니 윤분이는 그런 돌쇠를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해지곤 했습니다. 저 아이는 속으로 너무 많이 생각해요. 언젠가는 가슴이 터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니까. 윤분이가 남편에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강씨 집안은 마을에서 가장 화목한 집안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항상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쳤고 저녁이면 가족이 한데 모여 밥상 앞에 앉는 모습이 담장 너머로도 보였습니다. 집 앞을 지나던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바라보다 가곤 했습니다. 저 집은 복이 넘쳐 흘러. 부러운 집안이야, 정말. 그런데 강씨 집안에는 한 가지 그늘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혹은 알고 싶지 않아 모른 척하는 그늘이었습니다. 강복동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복칠이라는 이름의 32살 사내였는데 형과는 외모도 성품도 사뭇 달랐습니다. 키는 형보다 작고 눈빛은 날카로웠으며 무언가를 늘 계산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강복칠은 농사일을 하기 싫어했습니다. 틈만 나면 마을을 벗어나 읍내에 나가 술을 마시고 노름판을 기웃거리다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덕분에 그의 집안은 늘 가난했고 처자식은 굶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강복칠의 아내 이름은 막순이었습니다. 강복칠과 살면서 모진 고생을 하며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 악착같이 버텨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도 아이가 둘 있었는데 위로는 아들 쇠돌이가 12살, 아래로는 딸 옥분이가 8살이었습니다. 강복칠은 틈만 나면 형 강복동을 찾아와 돈을 빌렸습니다. 형님, 이번 한 번만요. 꼭 갚겠습니다. 그러면 강복동은 말없이 쌀이든 돈이든 내어주었습니다. 윤분이는 그때마다 속이 탔지만 시동생에게 모질게 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성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그해 여름이 왔습니다. 유독 더위가 심한 여름이었습니다.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이어지면서 마을의 개울물도 예년보다 일찍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논바닥이 갈라지고 채소밭이 시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었고 장터에서는 쌀값이 오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바로 그 여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그 무렵 강씨 집안에는 한 가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하인 한 명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강복동은 논이 넓어지면서 일손이 모자라자 읍내에서 머슴을 하나 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이 박경수라는 29살의 사내였습니다. 박경수는 충청도 어딘가에서 흘러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고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몸 하나는 튼튼하고 일솜씨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강복동도 박경수를 믿음직스럽게 여겼습니다. 시키는 일은 군말 없이 했고 밥상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윤분이는 달랐습니다. 박경수가 들어오고 며칠이 지난 후 윤분이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 눈빛이 이상해요. 무슨 소리야? 일도 잘하는 사람인데 일을 잘하는 것과 믿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강복동은 아내의 말을 웃어 넘겼습니다. 그는 본래 사람을 쉽게 의심하지 않는 성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윤분이의 불안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소희도 박경수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희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먼 곳을 바라보는 박경수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어두운 것이 서려 있었는데 10살짜리 소희의 눈에도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소희는 그날 밤 남동생 돌쇠에게 속삭였습니다. 돌쇠야, 박경수 아저씨 있잖아. 이상하지 않아? 응. 나도 그런 것 같아. 돌쇠는 짧게 대답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돌쇠는 박경수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용히 눈으로 쫓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장터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씨 집안의 머슴 박경수가 읍내에서 수상한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 읍내 주막에서 모르는 사람 둘이랑 뭔가를 쑥은대고 있더라니까. 마을 안악 하나가 장터에서 퍼뜨린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흘려듣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느 집 머슴이 읍내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게 뭐가 이상하냐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소문이 더해졌습니다. 박경수 그 사람 알고 보니 충청도에서 도박판에서 빚을 지고 도망 온 거래. 어머나, 그 사람이 강씨 집에 있다니. 강복동 씨가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설마 알면서도 쓰고 있는 건 아니겠지.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박경수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강씨 집안 전체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강복동의 동생 강복칠이 또다시 형을 찾아왔습니다. 한낮 뙤약볕 아래 강복칠은 형의 사랑채에 앉아 부채를 붙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번에는 큰 부탁이에요. 강복동은 묵묵히 아우의 말을 들었습니다. 노름빚이 쌓였어요. 이번에만 갚으면 다신 안 한다고 맹세해요. 근데 돈이 없으니 형님 논 한 떼기만 팔아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강복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논을? 예. 형님한테는 논이 많잖아요. 한 떼기만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당에서는 소희와 돌쇠가 술래잡기를 하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사랑채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복치라. 강복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노는 팔 수 없다. 저 아이들 먹여 살릴 땅인데 그것마저 팔면 우리 식구는 어찌 사냐. 형님, 대신 올가을 추수 끝나면 쌀 5 가마 떼어줄게. 그걸로 빚을 갚든 생계를 꾸리든 내가 알아서 해라. 강복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에 무언가 섬뜩한 것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것은 순간이었습니다. 강복칠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가 떠나고 난 뒤 강복동은 한동안 빈 사랑채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묵직했습니다. 동생이 떠나는 뒷모습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복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피를 나눈 동생인데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한편 소희는 그날 삼촌 강복칠이 돌아가는 모습을 담장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삼촌의 눈빛에서 보통 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지만 10살짜리 소희로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소희는 그저 가슴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후 강복동과 윤분이는 안마당에 앉아 더위를 식혔습니다. 여름밤 특유의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반딧불이 몇 마리가 낮은 울타리 너머로 반짝이며 날아다녔습니다. 여보, 요즘 복칠 씨 표정이 어째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윤분이가 부채질을 하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내가 오늘 노는 못 팔겠다 했더니 아무 말 없이 가더라고. 그게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려요. 따지고 들거나 화를 내면 차라리 나은데 그냥 말없이 가는 게 별 뜻 없겠지. 강복동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나저나 박경수는 어디 갔어? 오늘 저녁부터 안 보이던데. 읍내에 다녀온다고 했어요. 저 사람 요즘 왜 이리 자주 읍내를 드나드는지 모르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윤분이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요즘 왜 이리 무거운 기분이 드는지 몰라요. 날도 더운 탓이겠지만 그냥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강복동은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다 내 기우일 거야. 하지만 윤분이의 불안은 그날 밤 꿈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집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너무 생생해서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 꿈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현실이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마가 완전히 걷히고 한여름의 열기가 절정에 달하던 때였습니다. 낮이면 논바닥이 이글이글 달아오르고 밤이 되어도 열기가 가시지 않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채를 손에서 놓지 못했고 우물물도 예전보다 탁해졌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이상한 일이 하나 더 벌어졌습니다. 강씨 집안의 창고에서 쌀이 자꾸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윤분이 혼자만 알아챘습니다. 분명 어제 저녁에 확인했을 때보다 쌀자루가 가벼웠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혼자 중얼거리며 넘기려 했지만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또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윤분이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창고 쌀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들쥐가 들어왔나? 들쥐가 이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쌀자루가 한 번에 몇 회씩이나 비어가는 거요. 강복동은 창고를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창고 문 자물쇠가 교묘하게 따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강복동은 그 순간 누군가가 일부러 창고를 드나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박경수. 그날 저녁 강복동은 박경수를 불렀습니다. 박경수는 태연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창고에 드나든 적 있느냐? 주인어른,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가 왜 창고를 드나들겠습니까? 그럼 쌀이 왜 줄어드는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들짐승이 들어간 것 아닐까요? 박경수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눈빛도 당당했습니다. 강복동은 확신이 없어 더 이상 추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소희는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희는 보았습니다. 박경수가 돌아서면서 짓는 희미한 미소를. 소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폭염이 절정이던 그 무렵 마을에 또 다른 소문이 번졌습니다. 강씨 집안의 동생 강복칠이 읍내에서 어떤 사람들과 밀담을 나눴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을 가져온 것은
읍내 장터에서 장사를 하던 황봉사 어멈이었습니다. 황봉사 어멈은 마을에서 소문이 가장 빠른 사람으로 통했는데 그날 그녀가 전한 내용은 마을 안악들의 입술을 굳게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들었어. 복칠이 그 사람이 주막 구석에 앉아서 어떤 사내 둘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소리가 낮고 긴장해 있더라고. 내용까지는 못 들었는데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었어. 그 사내들은 어떤 사람들이던가요? 얼굴을 못 봤어. 갓을 깊이 눌러 쓰고 있었거든. 근데 옷차림새가 양반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범한 백성도 아닌 것 같더라니까. 그 소문은 금방 강씨 집안까지 흘러들었습니다. 강복동의 귀에도 물론 닿았습니다. 하지만 강복동은 끝내 동생을 찾아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윤분이는 달랐습니다. 소문을 들은 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복칠 씨한테 직접 물어봐야 해요. 그냥 소문이겠지. 소문이 연기면 반드시 불이 있는 거잖아요. 요즘 창고 쌀이 줄어드는 것도 그렇고 박경수가 수상한 것도 그렇고 뭔가 이상해요. 집안에서 뭔가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강복동은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복칠이한테 가보지. 하지만 그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강복동이 동생을 찾아가기도 전에 훨씬 더 큰 일이 터졌으니까요. 그날은 마을 장날이었습니다. 장날이 되면 청솔마을에서 걸어서 반 시즌쯤 되는 거리의 장터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강복동도 그날 장에 나갔습니다. 쌀을 팔고 농기구를 구해올 생각이었습니다. 윤분이는 집에 남아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장터는 여느 때처럼 북적였습니다. 생선 장수의 호객 소리, 옹기 장수가 두드리는 딸깍딸깍하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뒤섞인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강복동은 쌀을 팔고 물건을 사며 장터를 돌아다니다가 문득 낯익은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동생 강복칠이었습니다. 강복칠은 장터 한쪽 구석, 포목전 뒤편의 그늘진 골목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2명의 낯선 사내가 있었습니다. 갓을 깊이 눌러쓰고 얼굴을 가린 사내들이었습니다. 강복동은 순간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강복칠과 사내들은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주고받았습니다. 강복칠의 손에서 작은 꾸러미가 사내들에게 건너갔습니다. 그러자 사내 하나가 반대로 무언가를 강복칠의 품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 거래는 채 한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난 일이었습니다. 강복동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강복칠이 고개를 돌리기 전에 강복동은 재빨리 몸을 돌려 장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농기구가 손에서 흘러내릴 뻔했습니다. 그날 강복동은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분이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강복동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터에서 복칠이를 봤어. 모르는 사람들이랑 뭔가를 주고받더라. 윤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데요? 모르겠어.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우리 집 단속 좀 해요. 창고 자물쇠도 새로 바꾸고 박경수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지켜봐요. 강복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훨씬 부족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에 또 다른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박경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충청도에서 흘러온 그 사내가 사실은 도둑 집단과 연루된 전과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읍내 포청에 드나드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흘렸는데 그 소문이 마을까지 퍼진 것이었습니다. 소인은 그 소문을 장터에서 돌아오다 이웃집 안악들의 대화에서 엿들었습니다. 박경수 그자 알고 보니 도둑패 출신이래. 어머나 세상에. 강씨 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강복동 씨가 빨리 내쫓아야 할 텐데. 저러다 무슨 일이 나도 모르지. 소인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윤분이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윤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강복동이 돌아오자마자 윤분이는 말했습니다. 여보, 박경수 내보내야 해요. 소문만 가지고 사람을 내치면 안 되지 않겠어. 소문이 이 정도면 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강복동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 밤이 다 지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강복동은 박경수를 불러 자리에 앉혔습니다. 경수야, 솔직하게 말해봐. 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박경수는 처음엔 잠자코 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 저도 살다 보면 실수를 하는 법이지요. 하지만 지금 이 집에서 저는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박경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강복동은 한참 그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이달 말에 급전을 드릴 테니 그때 떠나도록 해라. 박경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 잠깐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강복동은 그것을 보았지만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겠습니다. 박경수는 나지막이 대답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낮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무엇이 무서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냥 무서웠습니다. 운명의 그날 밤이 왔습니다. 7월 보름을 사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달이 아직 채 차지 않아 하늘이 짙게 어두웠고 별도 구름에 가려 드문드문 빛났습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후텁지근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강복동 식구들은 저녁을 먹고 일찍 자리에 들었습니다. 소희와 돌쇠는 안방에서 어머니 윤분이와 함께 누웠고 강복동은 사랑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박경수는 별채 방에 있었습니다. 자정이 훌쩍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마을이 온통 잠든 그 시간에 어디선가 불꽃이 일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이었습니다. 창고 뒤편에서 시작된 불씨가 마른 나무와 집더미를 타고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위에 바짝 마른 여름 나무들은 불쏘시개나 다름없었습니다. 불길은 삽시간에 창고 벽을 타고 올랐습니다. 그 다음 순간 안채의 처마까지 불길이 닿았습니다. 불꽃이 탁탁 튀는 소리가 처음 들린 것은 사랑채에 있던 강복동이었습니다. 그는 자다가
그 소리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주황빛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복동은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창고가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이미 불은 안채 쪽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아. 강복동의 고함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에 윤분이가 먼저 깼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아이들을 붙잡고 방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안채 쪽 지붕에서 불티가 흩날렸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소희야, 돌쇠야, 빨리 나와. 아이들은 반쯤 잠이 든 채로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고함 소리와 발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물을 담은 바가지와 동이를 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불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밤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 빛에 마을 전체가 발갛게 물들었습니다. 강복동은 미친 듯이 물을 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힘을 합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안채, 창고, 헛간이 차례로 불길에 삼켜졌습니다. 불길 속에서 기둥이 무너지는 소리, 지붕이 내려앉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오랜 싸움 끝에 불길이 꺼진 것은 동이 틀 무렵이었습니다. 강씨 집안의 집은 거의 다 탔습니다. 사랑채만 겨우 반쯤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집 앞마당 타다 남은 기둥 그루터기 옆에 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소희와 돌쇠였습니다. 두 아이는 불이 꺼지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폐허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검게 그을린 집터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에 넋이 나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지릿하는 것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얼어붙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저런, 불쌍해라. 아직 어려서 상황을 모르는 게지. 충격이 커서 그런 게야. 좀 있으면 펑펑 울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안악이 소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소희야,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소희는 고개를 돌려 안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슬프지도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소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악은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타버린 집터를 바라보며 작은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번졌습니다. 왜 저 아이들이 안 울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말야. 보통 아이들 같으면 엄마 찾으며 울고불고 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디 계시지? 강복동 씨는? 그제야 사람들은 윤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강복동은 불을 끄는데 정신이 팔려 마당 한켠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윤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 씨 부인은 어디 있는 거야? 아이들이랑 같이 나온 거 아니었어? 아까 불길 속에서 아이들 손잡고 나오는 건 봤는데. 사람들이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반쯤 탄 안채 기둥 옆에서 연기 속에 쓰러져 있는 윤분이를 발견한 것은 마을 이장 노인이었습니다.
여기 있다. 빨리. 윤분이는 의식을 잃은 채였습니다. 얼굴과 팔에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황급히 그녀를 옮겼습니다. 강복동은 아내를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분이야, 분이야. 윤분이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달려와 진맥을 짚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의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많이 좋지 않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고 화상도 심합니다. 당장 어찌할 수 없으니 안정을 취하게 해야 합니다. 강복동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희와 돌쇠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여전히 울지 않으면서 날이 완전히 밝자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저 아이들이 안 오는 거. 집이 다 탔는데 어머니가 저러고 계신데. 보통 아이들이라면 벌써 울음바다가 됐을 텐데. 혹시 저 아이들이 뭔가 아는 거 아닐까? 설마 10살, 7살짜리가 뭘 알겠어. 그렇다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 눈물 한 방울을 안 흘린다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수군거림 속에 한 가지 의심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불, 우연이 아닌 건 아닐까? 불이 난 다음 날 마을은 온통 그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 장터에서도 우물가에서도 밭두렁에서도 사람들은 강씨 집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르내린 것은 두 아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한 번도 안 울었대. 불 꺼지는 내내. 그뿐이야? 어머니가 쓰러진 뒤에도 표정 하나 안 변했다더라. 이상하다. 이상해. 그 나이 아이들이 그럴 수가 없잖아. 소문은 자꾸 부풀려졌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두 아이가 어미를 괴롭혀왔다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또 어느 집에서는 그 아이들이 불이 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무 근거도 없는 이야기였지만 근거 없는 소문이야말로 가장 빠르게 퍼지는 법이었습니다. 강복동은 불에 탄 자리에서 무너진 기둥들을 치우며 아내가 누워있는 이웃집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지만 울고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빨리 나아야 한다는 것,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첫 번째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이장 노인이 강복동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복동아, 할 말이 있다. 이장 노인은 40년 넘게 마을을 지켜온 어른이었습니다. 눈이 밝고 귀가 빠른 것으로 유명했는데 그날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불이 나기 전에 내가 이상한 것을 봤어.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장 노인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내 집 쪽으로 사람이 하나 움직이더라.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각이었어. 내가 밤에 오줌이 마려워 밖을 나왔다가 봤는데 그 사람이 내 집 창고 쪽으로 가는 걸 봤어. 처음엔 내가 야밤에 창고를 확인하러 가는 건가 했지. 근데요. 그 사람이 내 체형이 아니었어. 더 작고 빠르게 움직였거든. 그리고 잠시 후에 불이 났지. 강복동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셨습니까? 얼굴을 못 봤어.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어. 이장 노인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탄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불 꺼지고 나서 창고 근처 재더미에서 주웠어. 아직 글씨가 보이는 부분이 있어. 강복동은 종이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불에 타서 대부분이 재가 되었지만 가장자리에 희미하게 글자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강복칠의 필체와 닮아 있었습니다. 강복동은 그 자리에서 다리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나도 확신할 수 없어.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았어. 이장 노인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강복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타다 남은 집터를 바라보며 손에 쥔 종이 조각을 내려다보며 동생이 이 짓을 한 것인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하나씩 맞아 들어갔습니다. 논을 팔아달라고 했을 때의 그 눈빛. 장터에서 목격한 낯선 사내들과의 거래. 창고에서 줄어들던 쌀. 그리고 박경수는 어디 있는가? 강복동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불이 난 후 박경수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불이 나던 밤 박경수를 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불이 나기 전에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박경수가 도망쳤다는 것은 그 자신이 이 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소희가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불탄 자리 옆마당에 홀로 앉아 있던 강복동에게 소희가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하늘에 주황빛 노을이 깔렸습니다. 아버지. 소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강복동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나기 사흘 전에요. 제가 봤어요. 6월. 소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밤에 물 마시러 나왔다가요. 박경수 아저씨가 창고 뒤에서 삼촌이랑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강복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삼촌이 우리 집에 왔었어. 네.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셨어요. 한밤중이었는데 삼촌이 담장을 넘어 들어온 거예요. 박경수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강복동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이 뭔가를 주고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삼촌이 나갔고요. 저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버지한테 말해야 하는데 말하면 어떻게 될까 봐. 말하면 집안이 이상해질 것 같아서. 소희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도 저는 울 수가 없었어요. 강복동은 딸의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울 수가 없었다고? 무서운 것도 있었지만 울기 전에 먼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박경수 아저씨랑 삼촌이 짜고 이 불을 낸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울 겨를이 없었어요. 강복동은 딸의 어깨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소희야. 아버지, 저 잘못한 건가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잘못하지 않았어. 강복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자책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복동은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왜 소희가 울지 않았는지를. 소희는 충격으로 얼어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어
두려움과 죄책감 사이에서 모든 감정이 얼어붙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돌쇠는? 강복동은 어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마당 구석에 혼자 앉아 타다 남은 기와 조각을 손에 들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복동이 돌쇠에게 다가갔습니다. 돌쇠야. 돌쇠는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너도 뭔가 봤지? 돌쇠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기와 조각을 꼭 쥐었다가 놓았다가 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그날 밤에요. 응. 잠이 안 와서 일어났었어요. 누나가 봤다는 그날 말고 불나기 전날이요. 박경수 아저씨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거 봤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봤더니 돌쇠의 목소리가 잠깐 끊겼습니다. 기름종이에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불 붙이는 부싯돌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무서워서 방에 들어가서 이불 덮고 있었어요. 강복동은 눈을 감았습니다. 소희도 알고 있었고 돌쇠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각자 자신이 본 것을 품고 어찌할 줄 몰라 그 무게를 혼자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불타는 집 앞에서 울지 못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 무게가 눈물조차 나오지 않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강복동은 두 아이를 양팔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아무것도 너희 잘못이 아니야. 윤분이는 사흘 만에 눈을 떴습니다. 이웃집 사랑채에 누운 채로 희미하게 눈을 뜨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아이들은요? 다 멀쩡해. 걱정 마. 윤분이는 가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집은요? 강복동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많이 탔어. 하지만 사람이 다 살았으면 됐지. 윤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복동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강복동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윤분이는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의원은 적어도 한 달은 꼼짝 말고 누워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복동은 아내 곁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간병했습니다. 그 와중에 마을에서는 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강복칠이 마을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불이 난 다음 날부터 사흘 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강복칠이 이장 어른 댁 앞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아, 형님 어디 계십니까? 형님을 봐야겠소.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불이 난 직후에 사라졌다가 사흘 만에 나타난 것 자체가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강복동과 강복칠은 마을 뒤편 소나무 숲에서 단둘이 마주쳤습니다. 강복칠은 형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저 잘못했어요. 강복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저 진짜로 집을 태울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창고만 좀 태워서 형님한테 돈을 받아낼까 했던 거예요. 불이 이렇게 번질 줄은. 창고만 태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 강복동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형님, 저 노름빚이 얼마나 쌓였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협박을 해왔어요. 돈 안 가져오면 우리 처자식 어찌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강복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박경수를 내 집에 들여보냈어. 어쩔 수 없어서 내 창고 쌀을 빼갔어. 어쩔 수 없어서 내 집에 불을 질렀어.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분이가 저 지경이 됐어. 강복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분이가 지금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누워 있어. 팔에 화상 자국이 남을 거라고 의원이 그러더라. 애들은 집 앞에서 불 꺼지는 것 보면서 울지도 못하고 서 있었어. 내가 한 짓이 그거야, 복칠아. 강복칠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형님, 저 죽고 싶어요. 죽긴 왜 죽어? 강복동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죽고 싶으면 죽지 말고 어찌할지 생각해. 내 처자식도 있잖아. 강복칠은 결국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소나무 숲에 그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강복동은 동생의 울음을 듣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복동은 마을 이장과 함께 읍내포청을 찾았습니다. 소희에게 들은 이야기, 돌쇠에게 들은 이야기, 이장 노인이 목격한 것, 그리고 창고 근처에서 발견된 종이 조각을 모두 가지고 갔습니다. 포청에서는 바로 사람을 풀었습니다. 먼저 도망간 박경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그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은 또다시 들썩였습니다. 강씨 집 불이 방화였대. 박경수랑 강복칠이 짜고 한 짓이래. 아니, 그럼 그 아이들이 울지 않은 것도 이유가 있었던 거야? 소희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거래. 근데 말을 못한 거래.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의심의 눈빛이 안타까움과 미안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그 아이들이 그 무게를 혼자 지고 있었던 거잖아. 10살짜리가, 7살짜리가. 장터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던 아낙네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박경수는 나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읍내에서 멀지 않은 산 속에 오두막에 숨어 있던 것을 포청 사람들이 잡아낸 것이었습니다. 박경수는 처음엔 모른다 발뺌했지만 이장 노인의 증언과 종이 조각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강복칠이가 내게 돈을 줬습니다. 강씨 집 창고에 불을 내달라고요. 창고만 태워서 집안을 흔들어 놓으면 논을 팔 거라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돈이 너무 컸고 그래서 그렇게 두 번째 반전이 드러났습니다. 강복칠은 처음부터 형의 집을 통째로 태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지 창고에 불을 내어 형을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논을 팔게 만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길은 생각보다 빠르게 번졌고 박경수는 불이 너무 크게 붙자 그 자리를 도망쳐 버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일이 커진 것이었습니다. 강복칠의 계획은 처음부터 어리석고 잔혹했지만 그것이 원래 의도한 결과를 훨씬 넘어선 재앙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강복칠은 포청에 끌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마을 어귀에서 바라보던 강복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어지는 동생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분이의 몸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팔을 제대로 쓰지 못했지만 이제는 일어나 앉아서 말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희와 돌쇠는 매일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두 아이는 어머니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눈물도 흘렸습니다. 아이들답게 울기도 하고 어머니 손을 꼭 쥐고 한동안 말없이 있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윤분이가 소희에게 물었습니다. 소희야, 그날 밤에 무섭지 않았어? 소희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요. 근데 무서움보다 죄책감이 더 컸어요. 제가 진작 말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아서. 윤분이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풀어야 할 일을 아이한테 맡겨버린 거야. 그건 아버지도 나도 잘못한 거야. 소희는 그 말에 비로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울 수 있었습니다. 돌쇠도 소매로 눈을 훔쳤습니다. 윤분이는 두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무거운 걸 지고 있었는지 엄마가 몰랐어. 미안해. 그날 처음으로 세 식구가 함께 울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도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두 아이에게 쏟아냈던 의심과 수군거림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울지 않았던 것이 충격이나 무감각 때문이 아니라 알고도 말하지 못했던 그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어린 것들이 10살짜리가 그 무게를 어찌 혼자 다 감당했을까?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몰랐어. 장터에서 황봉사 어멈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이상하다고 수군댔는데 그게 부끄럽네. 이장 노인은 강복동을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불나기 전에 이상한 것을 보고도 즉시 자네에게 알리지 않은 게 잘못이야. 미안하네. 아닙니다. 어른께서 그 종이를 주우신 덕분에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강복동은 이장 어른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강복칠의 아내 막순이가 찾아왔습니다. 소희와 돌쇠를 데리고 이웃집 사랑채에서 간병 중인 강복동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막순이는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손에는 아이들 쇠돌이와 옥분이가 양쪽에서 매달려 있었습니다. 형님, 제가 몰아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 서방이 이런 짓을 한 것이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이 아이들이 무슨 죄인지 형님한테 이렇게 빌 수밖에요. 강복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서 소희가 쇠돌이와 옥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소희보다 나이가 많은 쇠돌이도 소희와 비슷한 옥분이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버지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소희가 막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쇠돌이 오빠랑 옥분이는 잘못이 없잖아요. 일어나세요. 막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희는 10살짜리 아이였지만 그 눈빛은 어른보다 더 맑고 단호했습니다. 강복동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나세요. 형제 식구들끼리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막순이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포청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경수는 방화죄로 엄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복칠 역시 방화를 사주한 죄로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강복칠은 포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것이 처벌을 가볍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의도가 어떻든 결과는 집이 불타고 사람이 다친 것이었으니까요. 강복동은 동생의 처벌 소식을 들으며 밥상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밥상 위에 밥이 식어가는 것을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소희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밥 안 드세요? 소희야, 앉아봐. 소희가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삼촌이 벌을 받는 게 아버지는 어때? 강복동은 한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슬프지. 동생인데.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 그래도 슬픈 건 슬픈 거야. 소희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도요. 삼촌이 미운데. 최돌이 오빠 보면 또 마음이 아파요. 둘 다 느끼는 게 맞는 건가요? 강복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사람이야, 소희야. 어느 하나만 느끼는 게 더 이상한 거야.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여름의 폭염이 물러가고 산자락의 소나무 숲에도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논에서는 벼가 고개를 숙였고 마을 뒷산의 나무잎이 조금씩 물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강씨 집안은 천천히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집을 다시 짓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목수 솜씨가 있는 이웃이 나서서 기둥을 세웠고 여럿이 힘을 합쳐 지붕을 올렸습니다. 안악들은 먹을 것을 나눠왔고 노인들은 볕 좋은 마당에 앉아 일을 거들었습니다.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인데 이웃이 어려운 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 이장 노인이 그렇게 말하며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집이 모두 완성된 것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완전히 새 집은 아니었지만 살기에 충분한 집이 되었습니다. 윤분이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팔에 화상 자국은 남았지만 이제 부엌에 서서 밥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분이는 새 집 부엌에 처음 불을 지피던 날 연기가 피어오르는 아궁이를 보며 한참 서 있었습니다. 불꽃을 보면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두려움만은 아니었습니다. 불꽃은 파괴하기도 하지만 밥을 짓고 집을 따뜻하게 하기도 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소희가 어머니 곁에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윤분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소희도 따라 웃었습니다. 돌쇠는 마당에서 나무잎을 주워 쌓고 있었습니다. 색색의 단풍잎이 마당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강복동이 그것을 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무렵 강복동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동생 강복칠이 포청에서 처벌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 강복동은 직접 찾아갔습니다. 강복칠은 집 안에서 몸을 사리고 있었습니다. 형이 올 것 같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런데 형이 왔습니다. 강복칠은 형의 얼굴을 보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복동이 먼저 말했습니다. 복칠아. 형님,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이 망가졌는지 나는 다 알아. 그리고 그것을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 거야. 강복칠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강복동이 방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막순이랑 저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 막순이가 고생이 심할 테니 이번 추수에 쌀 5가마 주겠다고 했던 약속은 지킬 거야. 내가 아니라 막순이한테. 강복칠이 눈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형님, 그리고 복칠아, 한 가지만 부탁한다. 말씀하세요. 제발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노름도 빚도 남한테 기대는 것도 다 끊어라. 내 처자식이 불쌍하지 않냐. 강복칠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강복동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돌아가는 형의 등을 바라보며 강복칠은
형의 너른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보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해 가을 추수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술과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자리에 강씨 집안 식구들도 함께했습니다. 윤분이는 옆집 안악들과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고 강복동은 마을 어른들과 술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소희와 돌쇠는 마을 아이들과 뛰어놀았습니다. 그날 밤 모닥불을 피워놓고 온 마을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이장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 우리 마을에 큰일이 있었지. 강씨 집안이 그 일을 다 겪고도 이렇게 다시 일어섰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모두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한 말씀 하자면 우리가 가장 많이 배운 건 강씨 집 두 아이한테서라는 거야. 그 아이들이 불타는 집 앞에서 울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상하다고 수군거렸지.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무거운 것을 지고 있었어. 노인이 소희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것들이 그 무게를 혼자 지고 있었던 거야. 알고 있으면서도 어찌할 줄 몰라서.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소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쇠도 말없이 모닥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미안해야 해. 울지 않는다고 의심할 게 아니라 왜 울지 못하는지를 먼저 물었어야 했어.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모닥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난 뒤에도 소희와 돌쇠는 잠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식어가는 잿더미를 바라보며 소희가 말했습니다. 돌쇠야. 응. 무서운 거 있으면 이제 나한테 말해. 혼자 품고 있으면 안 돼. 돌쇠는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도. 응. 누나도 나한테 말해. 혼자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무겁잖아. 소희는 웃었습니다. 그래. 같이 무서워하자. 두 아이는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여름 내내 구름 뒤에 숨었던 별들이 이제야 환하게 나온 것 같았습니다. 강복동과 윤분이는 멀찍이서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윤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강복동은 한참 아이들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단단한 사람이 될 것 같아. 이런 것을 겪고 이 나이에 저 표정을 짓는 아이들이면. 윤분이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뭐가? 무너지지 않아줘서요. 강복동은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단풍잎 하나가 빙글빙글 돌며 두 사람 발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강씨 집안은 이듬해 봄 완전히 새 집을 짓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힘을 모았고 강씨 집안 스스로도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논도 잃지 않았습니다. 불에 타서 잃은 창고와 헛간의 짐들은 이웃의 도움으로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윤분이의 팔 화상 자국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국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소희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 자국 보이는 옷 입어도 돼요? 어때서? 이게 엄마 살아있다는 증거잖아. 소희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강복칠은 그 뒤로 노름판을 끊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전처럼 가족을 내팽개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막순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쇠돌이와 옥분이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소희는 14살이 되던 해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서이기도 했지만 자신처럼 무언가를 알고도 말 못하는 아이가 없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돌쇠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아버지 강복동을 도와 농사를 배웠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젊은이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청솔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의 여름의 일을 기억했습니다. 불타는 집 앞에 서서 울지 않았던 두 아이를, 그 아이들이 왜 울지 못했는지를, 그리고 어른들이 먼저 물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장터에서 황봉사 어멈은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는 사람보다 울지 못하는 사람을 더 살펴야 해. 소리가 없다고 괜찮은 게 아니거든. 이장 노인은 겨울 저녁 화롯불 앞에서 이 이야기를 마을 아이들에게 들려줄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상한 아이들이 아니었어. 어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었던 아이들이었어. 그러니 어른들아, 아이들을 함부로 단정 짓지 마라. 아이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야. 그 밤 불이 꺼지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던 그 새벽 풍경은 청솔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던 두 아이의 얼굴이, 그리고 그 아이들이 품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뒤에야 비로소 어른들도 함께 울 수 있었습니다. 어떤 슬픔은 눈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서 돌처럼 굳어버리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돌을 녹이는 것은 혼자가 아닌 함께였습니다. 청솔마을에 다시 봄이 왔습니다. 소나무 숲이 새로운 초록빛으로 물들고 개울물이 맑게 흘렀습니다. 강씨 집 마당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봄, 강씨 집안 대문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써준 글귀가 걸렸습니다.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